금단의 마술, 히가시노 게이고. 운동장에서는 축구샵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기는 아닌 듯했다. 아니, 연습 게임으로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증거로 패스를 가로채인 선수가 피식 웃으며 뛰어간다.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네 축구라는 게 정답일 것이다. 당연히 응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관객은 한 명 있었다. 그는 흰 가운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공 차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진지하게 관전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저 멍하니 눈으로 공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오루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축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가와가 힐끔 그녀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해본 게 마지막이었을걸. 공차는 감촉마저 잊은 지 오래야. 도화고등학교가 스포츠도 강세였나요? 물리학자가 후후 하고 웃는다. 아니 전혀. 다만 배드민턴부는 예외였지. 유가와 교수님이 계셔서요? 글쎄. 옆에 제가 앉아도 될까요? 그러시든지. 내 벤치도 아닌데 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가오루가 앉았다. 나무 벤치가 선뜻할 만큼 차가웠다. 구산아기가 보냈나? 네, 유가와 교수님의 동향을 살피라고 하셨어요. 유가와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거참 이상한 말을 하는군. 경찰이 물리학자의 동향을 살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유가와 교수님은 손 놓고 계실 생각이신가요? 죄자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가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대로 시선을 운동장으로 돌렸다. 그 친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런 짓을 할 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앉아 계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가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옆얼굴로 보건대 가오루의 말을 긍정해서는 아닌 듯했다. 고시바 신고군이 구라사카 기계공업에 취직한 이유는 고등학생 시절에 만든 레일건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는 기술 습득을 빙자해서 혼자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갖가지 공작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구라사카 기계공업에는 쓸모 없어진 기계 등이 놓여있는 낡은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레일건을 실험한 흔적도 있고요. 유가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가오루의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레일건에 관해서 조금 조사해봤어요. 총기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고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총기는 마침내 유가와가 입을 열었다. 가스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지. 전자에너지만 사용하는 레일건은 위법이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괴현상들은 레일건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유가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가능하기는 하지. 탄환을 못 찾았다고 하던데. 그건 통상의 총기 탄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게야. 다른 걸 목표로 했다면 아마 찾았을지도 모르지. 다른 거라니요? 레일건의 발사체를 프로젝타일이라고 해. 대개 몇 그램짜리 비전도체 물질이 사용되지. 전자에너지를 직접 받는 것은 그 뒤에 놓인 전도체인데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전도체는 플라즈마화하고 그 플라즈마에 밀리는 방식으로 프로젝타일이 초속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는 게야. 표적의 명중한 순간 팽창한 그 운동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프로젝타일은 소멸하게 되지. 어쩌다 흔적 정도는 남을지 모르지만 탄환을 찾아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유가와의 매끄러운 말투는
가오루가 익히 하는 과학자의 말투, 바로 그것이었다. 어쩌면 유가와 자신도 그 현상들이 레일건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는지도 몰랐다. 가오루는 숄더백을 열어 접혀있는 종이를 한 장 꺼냈다. 뭐야 그건? 유가와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 일찍 고시바 신고군의 집을 수색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유가와가 종이를 받아 펼쳤다. 비포 사이즈의 도면이었다. 거기에는 부품으로 보이는 공 모양의 물체가 그려져 있었다. 귤 껍질이군 하고 그가 중얼거렸다. 귤 껍질이요? 아니야 아무것도. 이게 방금 말한 프로젝타일이야. 도면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말한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와 수지를 조합했군. 역시 좋은 아이디어야. 공부한 흔적이 보여. 도면이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수와 사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요. 고시바군이 오다구에 있는 어느 회사에 제조해달라고 발주했어요. 작년 여름부터 도합 7번이나요. 주문받은 회사에서는 발주한 사람이 설마 개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레일건에서 프로젝타일의 재질이나 형상은 중요한 요소야. 7번 정도의 시행착오는 당연하지. 유가와는 도면을 접어 가오루에게 돌려주었다. 레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겠군요. 하지만 무기로 실용하기는 어렵다던데요. 가오루가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꿈 같은 얘기야. 유가와가 대뜸 그렇게 대답했다. 고시바군의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장치를 설치하려면 1.5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이 필요해. 총 중량은 100kg에 가깝고 기동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지. 게다가 거대한 콘덴서를 충전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도 발사는 단 한 번만 할 수 있지. 단 한 번. 그러고 보니 영상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단 한 번의 발사로 레일 표면이 갈기갈기 찢기거든. 다음에 또 발사하려면 그걸 미크론 단위의 정확도로 재정비해서 다시 조립해야만 하지. 무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그래도 한 사람만 죽이는 거라면 단 한 번의 발사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유가와가 가오루 쪽으로 힐끗 시선을 보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구먼.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살인범은 물론이고 살인 미수범으로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가 단념하도록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뿐이라고 전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경찰도 못해요. 체포할 수는 있어도 고시바군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유가와의 눈이 애처롭게 흔들리는 걸 가오루는 보았다. 그가 안경을 벗고 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질렀다. 그리고 고여있던 숨을 후 내뱉고는 다시 안경을 썼다. 작년 여름에 고시바 신고군을 만나러 구라사카 기계공업에 갔었네. 그 전에 전화로 이야기는 나눴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만나셨나요? 응 하면서 유가와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조금 야위어 보이기는 했지만 건강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안심했지. 금속 가공일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나름 즐거웠지. 대학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퇴한 걸 후회하는 눈치는 아니었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딱히 마음에 걸리는 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오루의 질문에 유가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라고 대답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야. 다만 그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리더구만. 누나 이야기를 할 때였어. 고시바군이 뭐라고 했는데요? 유가와가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 누나가 죽어서 슬프지만 슬픔을 큰 힘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야. 과학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죽음, 즉 전쟁이 아니겠느냐고. 그 말에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늘 그런 측면이 있다. 과학이 늘 좋은 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요는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 사악한 인간의 손에 주어지면 과학은 금단의 마술이 된다. 과학자라면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 고시바군이 수긍하는 눈치던가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네. 그래서 신경이 좀 쓰였네만 캐묻진 않았어. 그때는 누나의 죽음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고, 따라서 그가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가오루는 물리학자의 이시적인 여벌구를 바라보았다. 교수님도 고시바군이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군요. 유가와가 한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깨물고 나서 입을 열었다. 딱 한 번 고시바군의 누나를 만난 적이 있어. 레일건이 완성되던 날 나를 집으로 초대했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도 참으로 훌륭한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고시바군에게 누나는 하나뿐인 혈육이자 은인이었어.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잃었으니 그 분노가 어떻겠나. 그는 순수하고 착실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욱이 한 번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면이 있어. 만약 그가 오가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누나를 위해 복수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일 게야. 그럴 경우 그를 막아서기란 지극히 어려울 거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여길 게 틀림없으니까 말이야. 막아야 해요. 어떻게든요. 가오루가 힘주어 말했다. 그게 고시바군을 구하는 일이에요. 유가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숨을 토했다. 그리고 천천히 가오루를 돌아봤다. 자네는 군을 붙여 부르는구만. 네? 고시바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고 고시바 군이라고 부른다는 말이네. 그건 가오루가 혀로 입술을 축인 후 말을 이었다. 아직 용의자가 아니니까요. 복수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나? 성립하죠. 살인 예비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나가오카 오사무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구사나기는 나가오카 씨가 고시바군의 복수 계획을 눈치챘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던데. 수사가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야. 제 생각도 그래요. 유가와가 의외라는 듯이 가오루를 보자 가오루는 이렇게 설명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수첩과 휴대전화 그리고 태블릿 등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컴퓨터 옆에 놓여있던 메모리 카드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창고 벽에 구멍이 뚫리는 영상은 그 메모리 카드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만약 고시바군이 범인이라면 그걸 남겨뒀을 리가 없죠. 맞는 말일세. 게다가 만약 복수 계획을 숨기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하지 않았을 게야. 그러면 오히려 경찰이 그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낼 테니까. 구사나기 선배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하지만 수사에 관한 한 모든 걸 의심해야 하니까요. 나도 알아. 그 친구도 바보는 아닐세. 유가와가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래서 경찰의 방침은 아까 자네가 고시바군을 체포할 수는 있다고 했지 않나.
어쩔 생각이지? 가오루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일반인에게 수사 내용을 말하라고요? 그 말에 물리학자의 눈과 콧구멍이 동시에 커졌다. 이제 와서 자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농담입니다. 지금 수사관들이 도쿄와 그 인근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고시바군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뒤지고 있어요. 만일 찾아내면 잠복작전을 펼칠 거예요. 잠복작전이라니.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기공식이 거행되는데 거기에 오가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랍니다. 유가와의 예리한 눈빛이 가오루를 향했다. 그래서 레일건은 기동성이 없다고 하셨죠. 차에 실어서 이동해야 하고 단 한 번의 발사로 끝이고요. 하지만 사정거리는 총보다 훨씬 길죠. 기공식 현장은 주위가 허허벌판이에요. 멀리서 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죠. 행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테니까 조준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즉, 기공식 도중에 고시바군이 오가원을 쏘아 죽일 작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구만. 말도 안 되는 가설인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유가와가 가오루를 노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고시바군이 레일건을 사용해서 오가우원을 살해할 생각이라면 기회는 그때밖에 없다는 게 수사본부의 결론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의 신변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물리학자의 눈가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애제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그는 유가와가 불쑥 말했다. 왜 자취를 감췄을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면 경찰이 그를 주목하는 일도 없었을 게야.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냔 말이야. 나가오카시 사건을 조사하면 어차피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어? 고시바군이 실종된 일을 계기로 그의 주변을 조사하게 되었고 고시바군 누나가 오가우원을 담당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네. 고시바군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접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건 그렇죠. 고시바군이 실수를 했을 리 없네. 다시 말해서 그가 모습을 감춘 것은 위험부담을 저울질한 결과야. 그 위험부담이란 나가오카 씨의 신변을 조사한 경찰이 고시바군에게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지. 그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대체 왜일까? 나가오카 씨가 그의 복수 계획을 눈치챘기 때문 아닐까요? 그 점이 불가사의란 말이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고시바군이 함부로 발설했겠느냐고. 하물며 상대는 르포라이터잖나. 그렇게 생각하면 유가와가 주먹을 이마에 댔다. 나가오카 씨가 나를 찾아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고시바군에게 들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하고 가오루가 말했다. 구사나기 선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나가오카 씨가 아키오 씨의 죽음에 주목하게 된 계기 말이에요. 가오루는 유가와에게 고시바 아키오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나가오카가 호텔로 확인하러 간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가오카 씨가 고시바군에게 듣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구사나기 선배는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이 그 동기를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발설하겠느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고시바군이 그 얘기를 했을 리 없다고. 그렇다면 순간 유가와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등을 고추 세웠다.
또 한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이요? 고시바군이 레일건을 사용해 복수할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고시바 아키오 씨의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또 있네. 그 인물이 나가오카 씨에게 정보를 흘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 그 인물이 고시바군이 구라사카 기계공업에서 은밀히 레일건을 실험했다고 했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남몰래 그런 작업을 계속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했을 거야. 유가와는 손목시계를 흘끗 내려다본 후 벤치에서 일어났다. 마침 적당한 시간이로군. 같이 가지. 벨소리를 듣고 얼른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러나 화면을 보니 학교 친구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일단 전화를 받았다. 시시껄렁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잠시 잡담을 나눴다. 시무룩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일 또 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유리나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또 연락하겠다더니. 고시바 신고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그가 자취를 감추고 열흘쯤 지나서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 그가 별일 없느냐고 물었다. 회사로 형사가 찾아왔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니 신고 오빠에 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뭐. 그랬구나. 고맙다. 어두운 말투로 대답하는 신고는 금방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릴 것만 같았다. 초조해진 유리나가 있잖아. 정말 할 생각이야? 라고 서둘러 묻자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려고 살아있는 거니까. 그 말에 유리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려고 살아있다니. 그럼 그 일이 끝나면 죽을 거야? 그런 건 아니지. 지난번에는 자수한다고 했잖아. 모르겠어.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또 연락할게. 그러고서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때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유리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구라사카 기계공업 앞을 지나는데 앞쪽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총 2사람이다. 안경을 쓴 남자는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바지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는 처음 보는 듯하다. 그들은 유리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까딱했다. 유리나는 걸음을 멈췄다. 2사람이 다가왔다. 여사 쪽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구라사카 유리나시죠? 그것이 경찰 배지라는 걸 알아본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다.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네, 하고 겨우 대답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고시바군에 관해서라고 해주죠. 유리나는 시선을 떨구며 고개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글쎄, 그럴까? 남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유리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라고 그의 웃는 얼굴에 쓰여 있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 여름에 신고를 만나러 왔던 사람이다. 유가와 교수. 왜 금방 떠오르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신고가 존경하는 유가와 교수님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고시바군에 관해서 유리나 양만 아는 일이 있을 텐데. 유가와 교수가 말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유리나 양이 알고 있는 일을 다 이야기해줬으면 해요.
고시바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리나 양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리나는 침을 삼켰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온 것일까? 나가오카 오사무라는 사람을 알죠? 그에게 고시바군의 계획을 말해준 사람은 유리나 양이에요. 역시 결국 모든 게 탄로 났다. 유리나 양, 형사가 다정하게 불렀다. 경찰이 이미 고시바군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도 대충 짐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리고 그는 범죄자로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가 스스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해요. 유리나 양이 알고 있는 걸 모두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를 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범죄자로 남기를 바라나요? 교도소에 보내고 싶어요? 유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가오카에게 털어놓은 이유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넘쳐 흐르고 말았다. 유가와가 좋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옆에 세워져 있던 차에 올랐다. 유리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밤이었다. 신구가 밤 늦게까지 금속 가공을 연습한다는 걸 알고 간식거리를 사들고 갔다. 그런데 공장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작업장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보니 신고가 있었다. 그는 낯선 장치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뭘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한 순간 그 일이 일어났다. 파열음이 울리고 섬광이 번쩍한 것이다. 유리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 그 소리를 듣고 신구가 뒤를 돌아봤다. 유리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간신히 비닐봉지를 주워들었을 때 작업장 문이 열렸다. 놀라기는 신고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몇 초 동안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유리나는 어물거리다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간식거리. 신구가 그 손을 잡았다. 그는 유리나를 작업장 안으로 끌어당긴 후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신구 오빠. 그 무렵에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탁이 있어. 신구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방금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해. 사장님께도 직원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말이야. 유리나는 간신히 숨을 고른 후 여기서 뭘 하는 건데? 라고 물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신고는 그렇게 말하고 유리나의 시선을 외면했다. 왜? 너는 모르는 게 좋아. 알면 어때서? 말해봐. 유리나는 신고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이 기계는 다 뭐야?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실험이야. 실험? 무슨 실험? 왜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데? 유리나의 물음에 신고는 괴로운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 유리나는 확신했다. 그에게는 비밀이 있다. 신구처럼 빼어난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에 온 것은 바로 그 비밀 때문이다. 말해봐, 나한테만. 모르는 게 나아. 왜? 아무튼 만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 유리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는 것은 싫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거지. 신구는 미간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응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보러 와도 돼?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곤란해. 창문으로 빠져나오면 염려 없어. 오늘도 나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며 다시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신구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그걸 받아들었다. 그 후 몇 번인가 그의 실험을 구경했다. 그리고 시간과 품이 엄청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복잡한 장치를 분해해서 자신의 차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조립하는 데만도 1시간 이상 걸렸다. 몇 가지 부품은 정밀한 가공이 필요해서 금속 부분의 연마에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실험은 하룻밤에 단 한 번만 가능했다. 실패하면 그날 밤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가 마침내 장치 이름을 가르쳐 준 건 12월 들어서였다. 레일건이라고 했다. 긴 금속재 레일에서 탄환처럼 생긴 게 발사되는 모습이 그 이름에 걸맞았다. 고등학생 때 처음 만들었어. 그분에게 배워서 만들었지. 유리나도 만난 적이 있는 분이야. 레일건 앞에서 편의점 주먹밥을 먹으며 신고가 말했다. 혹시 여름에 왔던 그분? 맞아. 이름이 유가와라고 가르쳐 주었다. 데이토 대학 부교수라고 했다. 유가와 교수가 얼마나 훌륭한 연구자인지를 신고는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그 순간만큼은 신고의 표정이 반짝반짝 빛났다. 신고는 자신이 실은 올봄에 데이토 대학에 입학했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런데 누나가 죽는 바람에 중퇴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꼭 그만두었어야 했어?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유리나의 물음에 신고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러더니 그 대학에 그대로 다닐 수는 없었어. 라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유리나는 그동안 줄곧 궁금했던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일건을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이건 어디에 쓰려고? 신고는 말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혹시 누군가를 쏘려는 거야? 신고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거지. 그녀가 재차 물었다. 그래. 하고 그는 대답했다. 나 복수할 거야. 복수? 누나를 죽인 놈. 누나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잖아. 신구가 고개를 저었다. 살해당했어. 아니,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는 누나 고시바 아키오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경찰서의 시신 안치실에서 누나를 봤을 때를 아마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에 가까웠어. 눈은 퀭하고 뺨은 움푹 패고 건강하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더라. 신고의 말에 의하면 처음 경찰에 불려갔을 때는 누나 아키오가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죽은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형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다. 자궁의 임신에 의한 난관 파열, 그리고 그에 따른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보인다는 거야. 대체 무슨 얘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임신이라니. 누나가? 어이가 없더라. 나는 누나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발견된 장소가 의문이었어. 호텔이라는 거야. 롯봉기에 있는 호텔. 그것도 스위트룸이래. 그런 곳에 혼자 묵다니. 그럴 리 없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누나는 혼자서 죽은 거야? 그렇다면 이상하다고 유리나는 생각했다. 그럴 리가 있겠어. 분명 누군가 함께 있었을 거야. 남자겠지. 그런데 그 인간이 대체 누구냐고. 누나가 위험에 빠졌을 때 대체 무얼 한 거지?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지만 그런 일이라면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을까? 조사한다고는 했어.
같이 있었던 남자를 찾아보겠다고.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면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난 내심 기대했지. 경찰이 남자를 찾아줄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얼마 후 담당 형사가 누나 소지품을 돌려주면서 사건성이 없는 관계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설사 남자를 찾는다 해도 누나가 쓰러지기 전에 호텔에서 나갔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 굳이 수사하는 의미가 없대. 형사도 면목 없다는 표정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내가 납득할 수 있었겠어?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 남자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지. 그래서 우선 호텔에 찾아갔어. 누나가 죽은 그 호텔에.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도 죽은 누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지. 벨보이였어. 손님의 짐을 가져다 주거나 손님을 객실까지 안내해주는 사람 말이야. 덕분에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 신구가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첫째, 테이블 위에 맥주병과 잔 2개가 놓여 있었고 2잔에 모두 맥주가 남아 있었다는 것. 그 말은 역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네. 신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손가락을 하나 더 세웠다. 둘째, 누나가 옷을 입은 채였다는 것. 스타킹도 벗지 않은 상태였대. 세 번째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방을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 수건 한 장 사용하지 않았더래. 침대도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 섹스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해가 돼? 남녀가 호텔에서 만나는 건 그게 목적이잖아. 맥주만 마시고 말겠어. 누나의 상태를 눈치챈 남자가 혼자 내빼버린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벨보이 말이 출혈이 엄청났대. 남자는 그걸 보고서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도망쳤어. 그게 대체 인간이 할 짓이냐고. 억눌려 있던 감정을 토해내듯이 털어놓은 후 신구는 남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가 4번째 손가락을 마저 세웠다.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방번호가 1820이었어. 방번호가 왜 중요한데? 그러자 신구는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가 늘 사용하던 전화기는 아니었다. 이건 누나 거야.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몇 개 누른 후 화면을 유리나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문자 발신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날짜는 작년 4월, 보낸 시각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제목은 1820입니다 였으나 본문은 없었다. 이건... 누나가 먼저 체크인한 후 상대 남자에게 방번호를 알려준 거지. 남자는 나중에 방으로 찾아가고, 즉, 이 메시지를 받은 인물이 문제의 남자야. 이름도 알아? 이 스마트폰에는 제이라는 이니셜로만 등록되어 있어서 이름은 몰라. 하지만 주고받은 메시지가 몇 개 남아있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우선 누나는 그 남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때로 여행도 같이 간 듯한데 단둘이 간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미스 아라초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야. 미스 아라초? 메일에 자주 등장하거든. 미스 아라초에는 언제 가시나요? 라든가 미스 아라초의 상황은 어때요? 라는 문장이 말이야. 누나 일에 관해서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제이가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 중의원 의원 오가 진사쿠라고 신고는 말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리나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오가 진사쿠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전 문부과학 대신이었다는 것. 최근에는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의 누나가 오가 의원의 담당 기자였다는 것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그 뱃속이 검은 노인네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지 말이야. 게다가 불륜이라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누나가 바보 천치 같다고 생각됐어. 내뱉듯이 말한 후 신고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고민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 확인을 어떻게 해? 누나 스마트폰에 제2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잖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자고 생각한 거지. 그 대담한 발상에 유리나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걸었어? 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서 신고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러자 곧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화벨 소리였다. 어쩌면 전화를 해지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연결되었어.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아주 잠깐 신고의 입가에 웃음기가 어렸지만 그는 이내 경직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벨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네, 누구시죠? 하는 위압감 있는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흘러나온 신고의 목소리는 유리나의 의표를 찔렀다. 경시청 사람입니다. 유리나가 놀라서 뭔가 말하려 하자 신고는 조용히 하라는 듯이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경시청? 내게 무슨 볼일이? 남자가 말했다. 침착한 말투는 그대로였다.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실은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고시바 아키오 씨를 아시죠? 그분 휴대전화에 이 번호가 남아있었습니다. 오히려 신고의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다. 이봐, 당신 누구야? 상대 남자가 물었다. 경시청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란 말이야. 어느 경찰서야? 아자부 경찰서입니다. 아자부? 부서는? 자네 이름이 뭐야? 죄송합니다. 하는 신고의 대답이 있은 후 더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것이다. 신고가 분한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한심해 죽겠어. 경찰이라고 하면 상대가 조금은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위축되고 말았지. 이걸 들을 때마다 내가 싫어져. 이 전화 누나 스마트폰으로 한 거야? 아니, 내 전화로 했어. 누나 번호가 뜨면 경계할 것 같았거든. 전화한 사람이 나라는 게 밝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후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저 장난 전화라고 여겼겠지. 그건 그런데 신구가 고개를 돌려 유리나를 봤다. 지금 이 남자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려나?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거짓말이었다. 유리나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오가 진사쿠야. 틀림없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 탁한 목소리, 사투리 섞인 말투. 그 남자가 분명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누나의 상대는 그 추잡한 정치가였어. 그리고 신고는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누나의 삶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생각은 없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때도 상관없어. 어디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에게만 보이는 좋은 점이 있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정치가에게는 누나가 단순히 불륜 상대였는지도 몰라.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이미지가 실추되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누나는 진심이었을 거야. 가볍게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상대도 아마 진심이라고 믿었을 거야. 자기가 갑자기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상대가 내빼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신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는 유리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의 괴로운 심정이 절절히 느껴졌다. 신고가 화장지로 코를 풀고는
또 하나 짚히는 일이 있어. 라고 다소 냉정을 되찾은 말투로 말했다. 누나 덕분에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장학금을 받았었거든. 그때 누나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 대신급에서 손을 써줬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거든. 대신급... 아마 오가를 말한 거겠지. 신구가 고개를 저으며 두 손 들었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눈앞이 캄캄했어. 세상에, 누나를 죽게 만든 그 남자 덕분에 내가 대학을 다니다니. 그 남자에게 고마워해야 하다니 말이야. 그래서 대학을 그만둔 거였어? 하고 신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었지. 누나는 내게 은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런 누나를 그렇게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도달한 결론이 복수였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레일건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나도 이렇게 귀찮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아마 흉기를 들고 달려갔겠지.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거야? 유리나의 물음에 신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응 하고 대답했다. 복수하려면 레일건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하거든.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 말에 유리나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왜 하는데? 라고 물었다. 신구는 잠자코 고개만 옆으로 갸웃했다. 왜 사과하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듯 했다. 이 공장이면 충분해? 유리나가 또 물었다. 응? 구라사카 기계공업으로 충분하냐는 뜻이야. 다른 공장에 갔으면 레일건을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신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보다 좋은 공장은 없어.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어. 여기서 일하게 된 건 나에게 정말 행운이야. 그는 레일건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다시 유리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경찰에 신고할 거니? 유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럴 리 없잖아. 왜? 왜라니, 오빠가 잡혀가는 게 싫으니까 그렇지. 그러자 신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적을 달성하면 나는 자수할 거야. 그렇다 해도 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게 좋지? 신구가 눈을 내리깔고 미안해 하고 중얼거렸다. 유리나는 자기도 모르게 신구를 꼭 껴안았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 그의 두 팔이 그녀를 감쌌다. 새해에 들어서자 신고는 발사 실험에 돌입했다. 5궤에서 발사해 그 위력과 조준 성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 즉 한밤중이 아니면 곤란했다. 부모님이 잠든 후 유리나는 공장 열쇠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신고는 유리나가 건넨 열쇠를 받아들고 공장에 들어가 레일건을 조립한 다음 지게차로 승합차 화물칸에 실었다. 그리고 둘이서 밤길을 달렸다. 실험 장소는 낮 동안 신고가 보아둔 곳. 거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다. 표적까지 충분히 거리가 있을 것,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 등. 첫날 밤에는 이바라키까지 갔다. 주위가 논으로 둘러싸인 공터로 별이 총총한 하늘이 아름다웠다. 실험 준비는 신고 혼자서 하고 유리나에게는 위험하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다. 하기는 준비라고 해봤자 대강의 세팅은 공장에서 마쳤으므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콘덴서를 충전하는 것 정도였다. 발전기가 소형이라서 좋기 몇십 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유리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신구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달변은 아니지만 상식이 풍부해서 다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과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열기를 띠었다. 그때만은 복수도 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충전을 마치면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때의 표적은 수백 미터 앞에 있는 간판이었다. 약 이름이 쓰여있는 간판이었는데 그중 한 글자가 표적이라고 신고는 말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 간단히 스위치 하나를 눌렀다. 그러자 공장에서 실험했을 때처럼 레일건에서 엄청난 불꽃이 튀고 굉음이 울렸다. 눈으로 쫓기에는 빗줄기가 뻗어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디에 명중했는지 알기 힘들었다. 신고는 뒷정리를 마친 뒤 곧장 차를 출발시켰다. 어디에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내일 낮에 보러 올 거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 날은 공장이 휴무였다. 다음 주에 만나자 신고는 쓴 웃음을 지었다. 어이없게 5미터나 빗나갔어. 위력은? 그건 완벽했지. 그가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발사 실험을 했다. 수정을 거듭할수록 레일건의 명중률은 높아졌다. 같은 장소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건 위험해서 실험할 때마다 장소를 변경했다. 실제 발사 때도 이렇게 멀리서 쏠 거야? 상대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상대가 건물 안에 있으면 쏘기 어렵잖아.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를 노려야 해. 그럴 때가 있어? 그놈이 가끔 널따란 곳에 혼자 서 있더라고.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말이야. 홈페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는 유리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며 웃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준비를 시작했다. 스미다강 기슭의 공터였다. 밤이 깊으면 발사 실험을 할 생각이었는데 신고의 실수로 엉뚱한 시각에 발사하고 말았다. 미처 11시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필이면 그때 표적 바로 앞을 놀이배가 지나갔다. 레일건의 성능으로 볼 때 프로젝타일이 표적에 명중했을 가능성이 컸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신고도 그때만큼은 초조했던 듯하다.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혹시 부상자가 생기지 않았을지 내내 걱정했다. 걱정스럽기는 유리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겼을까 봐서는 아니었다. 레일건이 살상용 도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걸 실제로 사용하면 신고는 살인범이 된다. 제발 그만뒀으면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복수 따위는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을 하면 더는 함께 있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유리나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나가오카 오사무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낯선 얼굴이라서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한마디가 유리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한밤중에 고시바군과 둘이서 뭐라는 거지? 대답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그녀에게 나가오카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사정이 있어서 고시바군을 지켜보고 있었어. 일이 끝나고 공장에서 나왔는데 저녁을 먹고 얼마 후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학생이 나타나더니 둘이서 어딘가로 가는 거야. 이상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아?
유리나가 눈을 치켜뜨고 상대를 봤다. 사정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자 나가오카는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어느 거물 정치가의 스캔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고시바군의 누나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정치가라는 말에 유리나가 그만 반응하고 말았다. 오가 진사쿠 말인가요? 나가오카가 눈을 부릅떴다.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아차 싶었다. 쓸데없는 말을 내뱉고 만 것이다. 알면 좀 가르쳐줘.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가오카는 덧붙였다. 너희가 밤중에 벌이는 일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 테니까.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의 실험은 비밀로 해야 한다. 그녀가 잠자코 있자 그는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하지 라며 앞장을 섰다. 찻집에서 마주 앉자 나가오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털어놓았다. 오가 진사쿠가 관여한 공공사업에 의혹을 품고 있다는 것, 그와 관련된 부정을 고발하려 한다는 것, 그 시작으로 오가의 여성 스캔들을 폭로할 생각이라는 것 등등. 오가 진사쿠의 불륜 상대가 고시바군의 죽은 누나였다는 건 학생도 알지. 아마 고시바군에게 들었을 텐데. 유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했지? 자세한 건 저는 정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개 숙인 채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실은 한 달 전쯤에 고시바군을 직접 만났어. 누나와 오가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더라고. 그리고 그 일에 관해 함부로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더라고.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말이야. 그 표정을 본 순간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 하지만 캐물어봤자 대답은 듣지 못할 게 뻔했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리저리 조사해봤지만 역시 소득이 없어서 다시 이곳으로 온 거야. 일단 고시바군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지. 그런데 공장 밖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두 사람을 목격한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서 며칠간 지켜보았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둘이서 어디론가 가더군. 나가오카는 유리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 한밤중에 대체 뭐라는 거야?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 뭐가? 그러니까 고시바군 누나분이 죽은 일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지? 나가오카가 미간을 찡그렸다. 죽은 일이라니?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누나가 죽었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 유리나는 또 아차 싶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쓸데없는 말까지 술술 털어놓고 말 것 같았다. 유리나는 죄송합니다. 이만 저 가볼게요.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학생이 말해주지 않으면 고시바군에게 묻는 수밖에 없지. 나가오카가 말했다. 아니면 구라사카 기계공업 사장님께 물어봐야 하나? 고시바군과 댁의 따님이 밤마다 뭘 하느냐고 말이야. 엉거주춤 일어서던 유리나가 도로 의자에 앉았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그러니까 직접 말해주면 되잖아. 흠칫거리나 찾는 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니에요. 흠칫거리라고? 똑똑히 들어. 나가오카의 눈초리가 험악해졌다. 난 말이야, 가십거리나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가 진사쿠라는 정치인의 숨겨진 얼굴을 파헤치려고 움직이는 거라고. 그의 가면을 벗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힘을 좀 보태주면 안 되겠어? 그의 말이 거짓말이나 되는 대로 둘러대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신구가 그토록 증오하는 오가 진사쿠를 그도 적대시한다는 걸 알자 유리나의 경계심이 조금은 풀렸다. 가면이 벗겨지면 그 오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달렸지.
별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다 할 타격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렇지 않아. 학생은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렇지. 고시바군 누나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쩌면 오가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 그런데 대체 왜 숨기지? 혹시 오가 편인가? 아니에요. 유리나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 사람 편은 아니에요. 그럼 가르쳐줘. 패는 검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잖아. 나쁜 일은 반드시 밝혀야 해. 돌이켜보면 나가오카의 화술은 참으로 교묘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유리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를 단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가 진사쿠의 악행이 밝혀지면 신고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오가가 체포되면 그를 죽일 기회도 사라진다. 언제 기사로 쓰실 거죠? 나가오카의 표정이 삽시간에 누그러졌다. 열심히 회유한 보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달렸지. 당장 써주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왜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야? 유리나가 입을 다물었다.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될까? 이건 내 일이야. 기사를 대충 쓸 수는 없다고.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해. 증거는 있어요. 신고 오빠에게요. 나가오카가 유리나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강한 시선을 유리나는 입술을 깨물며 받았다. 그 말을 믿지. 약속할게. 증거가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기사를 쓰겠어.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유리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가오카는 배낭에서 막대 모양의 기기를 꺼냈다. 녹음 좀 해도 될까? 보이스 레코더인 듯 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기록된다고 생각하자 긴장되었지만 기사를 써준다니 거부할 수 없었다. 유리나는 좋다고 대답했다. 나가오카가 보이스 레코더의 스위치를 누른 후 재킷 주머니에서 굵은 볼펜과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재촉하듯 자 하고 말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유리나는 입을 열었다. 신고 오빠 누나는 오가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부릅뜨는 나가오카에게 유리나는 신고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신고만큼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말했다. 나가오카는 가끔 질문을 하거나 메모를 해가며 유리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눈에는 사냥감을 보기 좋게 포획한 사냥꾼의 흥분감이 배어 있었다. 엄청난 특종이야. 자신이 적은 메모를 보며 나가오카가 말했다. 역시 오가는 인간 쓰레기야. 이걸 당장 공표해야겠어. 문제는 증거인데 그 누나의 문자 메시지와 오가와의 통화 녹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언제 쓰실 거죠? 되도록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똑같은 걸 묻던데 뭐가 그렇게 급하지? 유리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이 나가오카라는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녀는 마침내 신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다. 나가오카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가 그런 계획을... 심증은 충분히 이해하겠어. 그 레일건이라는 물건을 좀 볼 수 있을까? 물론 고시바군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유리나는 다음번 발사 실험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날짜는 이틀 후, 표적도 정해져 있었다. 도쿄만 매립지에 있는 창고 벽이다. 그리고 실험 다음 날 두 사람은 지난번 그 찻집에서 다시 만났다. 유리나가 나가오카에게 USB 메모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신고의 태블릿에서 몰래 복사한 오가와의 통화 녹음 자료와 고시바 아키오의 문자 메시지를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수고했어. 잘 받을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오카는 USB 메모리를 집어넣었다. 어젯밤 실험 잘 봤어. 어땠어요? 와, 굉장하던걸. 나가오카의 감상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 외의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전날 밤의 발사 실험은 멋지게 성공했다. 표적이었던 창고 벽을 1km 이상 떨어진 건너편 제 방에서 쏘아 명중시켰다. 나가오카는 창고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그런 걸로 한 방 맞으면 죄도 안 남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 맞고 싶어요. 유리나의 말을 들은 나가오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레일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해. 고시바군을 지도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네, 데이토 대학의 유가와 교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했으면 해요. 물론 그래야지. 다음 일은 내게 맡겨. 잘 부탁드립니다. 유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의지할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나가오카가 죽은 것이다. 유리나는 두려웠다. 그에게 건넨 증거 자료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질책을 감수하고 신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신구 오빠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줄은 몰랐다. 라며 사과했다. 나가오카 씨는 이미 내게서 누나에 관해 알아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자 유리나 너에게 접근한 거야. 미행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불찰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 경찰이 언젠가는 나를 주목할지도 몰라. 내 행동을 감시하게 되면 계획은 물거품이 되겠지. 무슨 수라도 써야 해. 어떻게 하려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모습을 감추겠다고 말했다. 오늘 밤 마지막 발사 실험을 할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레일건을 재정비한 후 사라질 거야. 회사에는 일단 병가를 내야겠어. 갈 데는 있어? 찾아보면 있겠지. 나 돈은 제법 있어. 누나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었거든. 유리나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일을 물었다. 이제 우리 못 만나는 거야? 글쎄, 신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떨지 모르겠다. 그날 밤에 있었던 마지막 발사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아니, 성능 확인이라는 의미에서는 대성공이었지만 절대로 사람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지키지 못했다. 강 건너편 제 방에 놓여있는 종이 상자를 조준했는데 주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실제로 발사할 무렵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발사했는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것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실은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명중시켰다는 걸 다음 날 저녁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부상자는 없는 듯해서 유리나는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을 신구와 공유할 수는 없었다. 그날 아침부터 그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발사 실험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신구가 처음으로 키스를 해주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그가 유리나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응, 그랬으면 좋겠다. 신구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